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의 마스코트 팟캐스트 황태작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비평 끝판왕 강효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타협 없는 언론 저격수지요.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어 주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네. 네, 이 과 제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예, 무슨 전문가시죠? 모든 분야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예, 세부적으로는 신문 방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어떤 오늘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요, 그대로? 네, 자연스럽게. 편하게 갑자기 하세요. 다른 질문을 하셔가지고 최욱 씨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깜짝하셨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꽁트하러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알려주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하러 오신 거예요? 예, 오늘 그 유능한 학생들과 연구를 좀 했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언론부도 분석을 해서 좀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왔고 개인적으로는 최욱 씨 왕팬인데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의 빅피처 김비치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비치라입니다. 네. 자, 그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는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재난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는 코로나19 보도를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다뤘었죠. 첫 회에는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초기의 보도를 짚어봤고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을 특정 집단과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언론의 행태 살펴봤습니다. 이쯤 되면은 패널분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보도의 흐름을 거의 정확하게 다들 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강 교수님? 그 정보가 있을 때 정보의 사회적 흐름을 만드는 게 언론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이제 언론이 정말로 흐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실제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뭐 처음에는 어떤 뭐 일테면 뭐 박쥐라더라 아니면 뭐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옮겨가서 점점점 어떤 흐름을 갖게 되더니 뭐 최근에 마스크 사태까지 정보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언론이 사고를 쫓아간다기보다 저는 좀 이번에 느낀 게 사고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건 사고를 좀 그걸 발견하게 돼서 원래 왜 기생충의 의미 자체가 처음에 나쁜 게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잔치만 벌어지면 거기서 뭔가 떡고물을 얻어먹으려 한다는 점에서 기생충이 나쁜 의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생 언론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지만 언론한테 이런 좀 사건이나 사고에 좀 기생성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임재원 변호사님요. 예, 전 조금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SNS에서 언론 혐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언론 비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언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면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언론의 기능이 이제 쇠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함부로 비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현재 교수님 보도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약간 개인적이기도 한데요.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언론 분석해서 발표를 좀 했어요. 근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파워포인트의 그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편해서 좋았습니다만 이게 뭔가 위기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뭔가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를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뭐 미필적고이라고나 할까요? 아, 네. 일부러 상황이 그랬던 건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네. 자, 오늘 다뤄볼 주제가 코로나19 보도와 2015년 메르스 보도의 평행 이론입니다. 먼저 2015년 메르스 사태 초기, 이번 코로나19 초기 보도를 좀 비교해 봤어요. 그 동일하게 감염병 보도에 방역이 뚫렸다라는 표현이 한 결에만 빼고 쓰여 있습니다. 이후에 뭐 자극적인 표현들도 많이 쏟아졌는데 먼저 좀 2015년 5월 29일자 기사를 좀 보죠. 헤드라인만 살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비격리자 감염 의심 환자 중 출장 메르스 방역 구멍 뚫렸다. 동아일보
메르스 환자 2명 늘어 벌써 7명, 구멍 뚫린 방역 체계, 경향일보 메르스 의심 환자 중국 출장, 국가 방역망 뚫렸다. 그리고 2015년 5월 29일 역시 같은 날짜입니다. 한겨레만 메르스 의심 환자 중국행 방역망의 구멍. 예. 코로나19 보도도 좀 보죠. 올해 1월 28일자 세계일보에는 무증상 입국자의 방역망 또 뚫렸다. 그리고 동아일보에는 무증상 감염자 비상, 공항도 병원도 뚫렸다. 조선일보 5일간 돌아다닌 2명 방역 뚫렸다. 한겨레 역시 무증상 입국자의 무방비로 뚫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욱 씨는 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어떤 보도가 뭐 그나마 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최근에 그 제 기억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보도가 2개가 있거든요. 첫째는 미세먼지와 고등어의 연결. 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2번째 메르스와 낙타와의 연결. 당시에 이제 낙타와 거리두기를 하라는 그런 기사가 막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화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사 아니었으면 낙타 타고 출근할 뻔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생각이 문득 떠오르네요. 네. 예,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기사를 찾다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좀 봤는데요. 그 컬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수진 기자라고 중앙일보 기자인데 2015년에는 메르스에게 배워야 할 것들 해서 메르스 사태 이후 침팀 방지 플라스틱 보호대 같은 것들 혹은 손을 더 잘 씻게 되고 재난 중에 배울 게 있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금 사태에 이르러서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입국 정지를 당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이라서 미안했던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라고 2020년 3월 5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예요. 왜냐하면 왜 가짜냐면 지금 2015년 7월 5일자에 토종 한국인이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똑같이 전수진 기자가 2015년 7월 5일에 실었는데 지금 이 사태,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앞에서 한국인이어서 미안하다라고 처음이라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전염병이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쓰고 있는 기자들의 좀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맥락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까 최욱 씨 말씀하신 거에 뭐 오해도 약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당시에 그 메르스 때 낙타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 나온 그 보도 자료나 아니면 그 안내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중동 여행 지역, 그러니까 중동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한다라는 문구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여행자 거기에 한해서만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이제 양산이 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뭐 변호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미필적 고의, 언론의 미필적 고의적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낙타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낙타 우유에 멸균하지 않은 건 먹지 마라. 그다음에 뭐 낙타 고기, 그다음에 무슨 뭐 낙타 육회 막 이런 것들 얘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앞에 중요한 사항은 좀 쑥 빠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언론이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헤드라인을 그렇게 쓰면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바쁘잖아요. 그럼 헤드라인만 보고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는데 이게 더 가중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사 보시면 그 국민들이 좀 비아냥거리기 시작해요. 사실 소통에 있어서 비아냥거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여보 여기 마트인데 낙타고기 떨어졌대. 오늘은 삼겹살 먹자. 뭐 내일은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 물론 정부의 어떤 미숙한 소통도 있었습니다만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뭐 헤드라인을 좀 소개해드리면 2015년 6월 2일자에 메르스 예방법 손 자주 씻고 생낙타유 먹지 말 것 최선인가 이런 헤드라인이 있고요. 아까 최욱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휴 냉장고에서 낙타유 꺼내 마실 뻔했네. 메르스 경고물의 패러디 본물 국민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으로 알아본 중동호흡기 증후군 정책 브리핑이 있습니다. 2015년 5월 28일자 기사네요. 사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기자들이 기사 쓸 때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용 중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목에 쓴다는 건 이건 정말 생소한 낙타에 대한 이야기야 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무서운 바이러스가 다가왔는데 이게 낙타라는 동물 때문일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클릭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기 기사에 기자들이 그 작은 낙타 이야기를 굳이
한국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잘못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낙타나 박쥐를 언급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기서 그쳐버리면 또 오히려 희화되거나 또 그것이 특정 어떤 민족의 식문화를 비하하는 대로 활용이 되거나 그럼 오히려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그 의미 있는 지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3월 7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그 강병철 의사의 인터뷰 기사를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더 강한 전염병 몰려올 것 이대로는 또 당한다라는 기사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나 코로나19나 그 이른바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그러니까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옮겨짐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병들이 대부분 야생동물에서 유래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원래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가까워지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결국 생태계 보호가 이러한 질병이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기사가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5년 메르스 때도 뚫렸다는 표현이 그때도 쓰였어요. 근데 좀 제가 좀 찾아본 게 뭐였냐면 최근에 좀 아쉽게도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다시 좀 슬슬 발병하고 있는데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 들어오느냐 마느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그때 기사를 봤더니 8곳에서 확인 혹은 첫 번째 발병처럼 뚫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안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 공통 감염이라던가 혹은 사람들 간의 감염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사람들이 훨씬 더 공포를 주기 때문에 일부러 뚫렸다라는 언어를 언론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감염병에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쓸 때에는 그냥 장소를 확인해주고 뭐 이렇게 화천 영천서 발견되었다라던가 발병되었다라는 이런 중립적 용어를 쓸 줄 안다는 거죠, 언론이.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공포가 높일 수 있을 때에만 뚫렸다를 쓰느냐. 저는 여기서 이제 언론이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좀 차분하게 좀 투명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좀 잘못된 정보도 줄 수 있고 되려 그 공포심 활용해서 클릭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뚫렸다 같은 이런 단어라든가 낙타나 박쥐 같은 그냥 눈에 확 띄는 어떤 사물을 매개해서 좀 클릭수를 높이고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예, 두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점에 또 슈퍼 전파자라는 용어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여러 명에게 감염시킨 확진자를 부르는 용어인데 메르스 당시에 슈퍼 전파자라는 단어가 이 사회적 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논란이 또 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언론이 2020년에도 여전히 슈퍼 전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감 자체가 정말 마치 모든 걸 진짜 빨아들일 것 같은 꽤나 자극적인 용어거든요. 그 감염병 확산기의 보도 패턴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확산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확산기가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두 가지 준칙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감염병 보도 준칙, 재난 보도 준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항목들을 위배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항목이 뭐 대란, 뚫렸다, 그다음에 뭐 창궐 이런 단어를 이제 쓰지 말자. 그래서 위기 관리가 사실은 그 대중의 공포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도화선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확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위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언론들도 계속해서 누구 하나 이제 잡아서 뭔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사실 마음도 편해요. 심리적으로도. 이게 뭐 귀인 이론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개인적인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게 문제 해결의 어떤 핵심과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집단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가 좀 언론이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슈퍼 전파자를 뭐라고 지칭해야 돼요? 뭔가 용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슈퍼 확진자라 그러면 그걸 이제 그 레이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 명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슈퍼 스프레더 막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의학적 용어가 아니면 적절하게 이제 순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게 혼란이 돼서 결국은 이 위기 자체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무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슈퍼라는 말이 붙는 순간 곡해하기 쉬워요. 담배도 슈퍼라이트 그러면 굉장히
조금 뭐 이로울 배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레이블링의 언론 자체가 조금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동 자체를 뭔가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다중 감염자라던가 아니면은 다중 매개자라던가 다른 말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슈퍼라는 말 자체가 지금 유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악의 축처럼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표적이 되게 하는 효과가 마련된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물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직 감염병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주 서둘러 누군가를 표적을 삼는다라는 건 책임을 덜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방역 체계에 있어서 체계에 대한 어떤 구조적 문제보다는 한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쏠릴 확률이 너무 높은데 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생각보다 언론이 되게 좋아하는 소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확산기가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심리를 더 자극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환자들도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인데 네. 마치 이제 가해자처럼 얘기를 한다든가 심지어 어떤 언론 보면은 환자가 마치 하나의 바이러스처럼 언급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메르스 때보다 오히려 더 이번에 심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확진자의 동선이 완전히 공개됨으로써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신상털이용으로 악용되는 그런 사례까지도 봤는데 메르스 때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메르스를 비교했을 때 이제 메르스 때만 존재했던 상황으로 제가 좀 인식되고 있는 것은 그때는 유독 국민 탓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6월 3일 조선일보 사설이 국제 민폐가 된 한국인들의 무책임한 행태예요. 전염병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앞에 두고서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개인들이라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심지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손으로 입도 가리지 않은 채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게 그 헤럴드 경제 대림동 루포 기사랑 약간 비슷하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 없다면 홍콩처럼 전염병 의심자를 강제 격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누락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일종의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격리 거부하고 골프장 가는 시민으로 메르스 목막 못 이긴다. 이제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게 있었고 동아도 내부 기자 칼럼인데 메르스를 케르스로 바꾼 대한민국. 여기서 케르스란 그 메르스와 코리아를 이제 합성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 비판, 언론 비판도 같이 했지만 이 기사에서도 의심 환자가 정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격리 장소를 몰래 빠져나와서 골프장으로 고향으로 달려간 것은 부끄럽고 충격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언론들이 지금 정부 비판에 유독 이제 매달리고 있는 언론들이란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과거에 이렇게 국민 탓을 했던 것은 오히려 당시의 정부 실책을 좀 덮어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극도의 비난은 방역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극도로 비난하면 숨어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방역이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숨어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에이즈와 관련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 포스터가 있어서 에이즈 의심 환자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방역이 되질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 환자들이 극도로 원래부터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서워서 숨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좀 아젠다 세팅을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신천지에도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극도로 비난하면 나오지 않고요. 이제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 네.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자들이 그걸 좀 물어봤으면 했었어요. 하고 있다가 예. 또 다르습니다. 네, 최욱 씨 말씀처럼 이제 신천지가 어떤 슈퍼 감염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보도 보니까 이번에 이제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되니까 바로 언론이 서울 슈퍼 감염지란 얘기를 붙여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역시 그 콜센터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장인데 이게 정부의 어떤 투명한 공개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건데 언론이 먼저 그 장소 자체를 뭔가 이곳이 악의 소굴이다 이런 느낌을 붙여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명한 정보 공개 때문에 그 동선이나 장소 기사는 더 많이 쏟아질 수 있지만 마치 슈퍼 전파자나 감염지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라는 식의 영화 같은 것들을 계속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언론이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의료진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중앙일보 일면 전체가 할애가 돼서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을 집중 보도를 했거든요. 경향신문도 같은 날 일면에 힘들어도 꾹 참다, 응원의 울컥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식사는커녕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요. 감염 우려 속에 환자를 살리는 병원 간호사들의 애환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간호파트 책임자인 그는 간호사들의 체력적인 한계와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전선의 최전방을 지키는 의료진이라는 사명감이 버틴 목이다. 라면서 의료진들의 상황을 담았습니다. 최근 또 이런 보도가 유독 많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세요? 예. 이것도 사실 감염병 보도의 전형적인 패턴이었고요. 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투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 되면 이제 확산기를 넘어서 이 사안이 해결되려면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제가 와서 말할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의료진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끝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미화하고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 읍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도 그렇습니다만 전형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다라든가.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에 나는 헤드라인이 메르스 물고 늘어지겠다. 우리 환자한테 못 오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그 이후가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미화하고 그다음 사회적으로 부탁을 했으면 이제 좀 안정이 될 겁니다. 안정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언론이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를 해서 이게 이제 그 위기 관리의 거의 8할은 평소에 잘하자거든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이렇게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면 구조적으로 해결될 사안들을 계속해서 좀 양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제가 어제 약간 좀 눈물이 났던 게 지금 격리 상태에서 근무하고 계신 간호사들이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본분을 넘어서 몇 배의 어떤 그 사명감, 진짜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안정된 다음에는 언론도 제대로 된 어떤 사후 서비스를 좀 해줘서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의료진들의 사투를 다룬 이런 보도가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근데 네. 방법이 없죠. 지금은 뭐 그분들의 어떤 노력 이걸 전부 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다음에 안정이 된 다음에는 다른 측면도 그 본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런 보도 덕분에 제가 움직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아주 그 지독한 사람입니다. 우리 팀에게 껌 한 통도 안 사는 사람인데 제가 작은 마음을 담아서 기부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기사이긴 합니다만, 네, 기자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전 기사와 지금 기사가 거의 복붙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방호복을 벗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땀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 말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경향신문의 3월 2일자 기사인데 가령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격리, 감염 폐기물을 밀봉하는 등 사소하지만 간호사들의 본래 업무가 아니었던 일들도 추가됐다라던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취재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열했을 때 응원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구조적 문제도 그런 디테일 속에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오히려 KBS의 다큐멘터리 3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들을 언론사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조금은 이렇게 돌려막기 혹은 또 갖다 붙여쓰기 식의 비슷한 전투기, 사투기를 만들어내는 건 조금 책임을 좀 덜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임장훈 변호사님. 저는 저 역시도 뭐 사실 이러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는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좀 조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쩌면 그분들의 고생은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특별히 도출된 것이 아니라 가령 그 거의 모든 병원 현장의 간호 노동자들은 항상 부족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일수록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고생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 감염내과라는 그 그 과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장 공부 많이 하면서도 가장 인기 없는 과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과를 이제 아우르면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도 굉장히 많고 공부해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항상 감염내과가 지금 수급이 안 된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조명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가슴 아프게 봤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이 의료진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고생하다가 집에도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가족들 감염시킬까 봐. 그런 상황에 몰려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계속 좀 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진의 사명감에 집중한 보도가 있는가 하면 사실 확인도 안 된 기사로 또다시 의료진의 힘을 빼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코로나 난리통에 조합원 교육한다고 딸기밭에 간 서울대병원 노조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대병원 노조가 우한 코로나 사태 와중에 노조 교육이라며 단체 휴가를 내고 딸기 따기 체험을 가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모두가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내고 가야 할 정도로 노조 교육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노조원이 딸기 따러 간 사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지금 사실과 달라서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서울대병원 분회에서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는 너무나 다른 명백한 허위 보도였다.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딸기 체험 취소를 했었고 조합원들에게 그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문자까지 보냈다면서 이것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기자는 어떻게 해서 이 기사를 쓰게 됐을까 당사자들도 좀 궁금해했는데요. 저희가 기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딸기 농장이죠. 네, 서울대병원 측에서 그 딸기 농장 체험 네네. 원래 신청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전화를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가 다른 것도 다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뭐 다음에 그러면 진행하는 걸로 해서 했었어요. 내년에 그러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네. 조선일보 측에서 확인은 전혀 없었나요? 저희한테는 연락 온 것도 없었고요. 저도 얘기 듣고 좀 화가 났거든요. 다녀가신 적이 없거든요. 입금한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거를 그렇게 기사를 낼 수가 있는지 황당하더라고요. 네. 딸기를 따러 가면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란 말이냐라는 어떤 내부 직원의 멘트 같은 게 이제 기사에 났는데 이 시국에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 거냐? 완벽한 허위 사실이고 조선일보가 말한 다른 직원들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너는 돈을 받고 그렇게 공갈을 가? 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직원들이 이 기사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 활동으로 인해서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 하나 없이 바로 이러고 내버렸기 때문에 되게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조합원들이 되게 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대형 언론사들이 자기들은 대형 언론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들이 이걸 믿어줄 거야 라는 거 가지고 너무 횡행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영상 보셨겠지만 이제 사실 모두가 혹사당하는 상황에서 딸기 체험을 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딸기 농장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취재의 원칙인 거죠. 네. 그런데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아하. 거는 이제 기사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썼는지에 대해서 일단 원천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저 거짓 기사를 보고 제가 서울대병원 노조분들 욕 엄청 했거든요. 저의 이런 가책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포털 사이트에 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댓글이 많이 달려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조원들이 실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기사 내용 봐도 이 코로나 난리통에 그렇죠. 하필이면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갈을 내거나 네. 딸기 체험을 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예. 이 정도면 사실 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당일에 그 조선일보 측에 이 병원 노조 측에서 사과와 정정보도 그리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온라인에서 기사를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11일 날
바로잡습니다 해서 조선일보 측에서 실제 지면에 실었습니다. 사과문을.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런 기사들은 이미 명예를 훼손한 그렇죠. 기사들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청도 한 상태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좀 검토하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어떻게들 보셨어요? 저는 일단 앞에서 이제 그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단체 협약에 따라서 늘 해왔던 것이고 사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나가게 되면은 업무 분장을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만약 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난받을 기사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심지어 안 갔는데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이 조선일보에게는 굉장히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뿌리 깊은 노조 혐오 DNA가 있죠. 사실은 상황을 불문하고 팩트를 불문하고 건수만 지금 잡아봐라,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라는 식으로 이제 노조를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했으면 사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전화만 해봤으면 되는 일인데 그것조차 하지 안 하고 이랬을까. 그 마음이 그들 노조를 비난하고 싶어하는 조선일보의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알았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조선일보가 특히 싫어하는 노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서울대병원 노조가 가령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그 실시하고자 했던 게 이제 국립대병원의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정해진 진료 시간에 그 의사나 이제 간호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받을수록 월급을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영리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 성과급제를 병원에도 그대로 도입하겠다. 그럼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환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공공의료가 무너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14년부터 파업을 해가면서 결국 막아낸 병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때 서울대병원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이제 그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결국 사망하신 고인의 사인을 병사라고 사망 진단서에 적었다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서울대병원 의사 몇 명이 그렇게 한 것이고 당시 서울대병원 노조에서는 그 의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당시에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서울대병원 일부 의사가 한 거지 서울대병원의 주체인 그 노동자들은 지금 거기에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노조 활동을 사실 해왔던 곳이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조선일보가 더 싫어했던 거일 수도 있고 이번 말고도 작년에 그 국대 떡볶이 논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그 떡볶이 체인 업체가 그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비판하는 글을 이제 쓰고 막 주장을 했다고 서울대병원 노조가 그 업체를 쫓아내려고 한다. 결국에는 나갔다라는 식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달랐던 거죠. 그때도 배달을 통한 이제 감염 위험이 사실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뭐 전대 계약 위반 뭐 그런 사항도 쟁점이 돼서 전혀 다른 이유로 해지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라 사실 그 기사가 나왔을 때도 병원도 당황스러워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노조 혐오와 오랜 그 서울대병원 노조에 대한 어떤 그 악감정이 이번에 이제 표출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조선일보는 우리 지난번 다뤘지만 역사가 100년이나 된 그리고 자칭 1등 신문이라면 소위 말하는 퀄리티 페이퍼라는 거죠. 네, 퀄리티 뉴스와 옐로우 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팩트 체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사실이 우선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진실을 찾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울대병원 노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원했다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인터뷰를 하지 않았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익관계 여부에 따라서 누군가를 해를 끼치고 싶거나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충분히 그 팩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퀄리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품격 있는 뉴스라고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팩트를 체크하지
하지 않는데 그런 이런 기사가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양산되고 있고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 지난번에 간호사 사태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팩트 체크만 하면 되는 문제를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는 무슨 일보, 무슨 신문사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성 미디어 그리고 퀄리티 페이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평등한 게,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완벽한 오류가 있었으면 아마 우리 프로그램 문 닫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법적 제재를 떠나서 우리는 아마 문 닫았을 텐데 조선일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이게 너무 불평등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러고 보니까 몇 주 전에 그 딸기밭의 주인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네, 뭐 그건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7살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안전한 곳을 찾다가 딸기 농장에 실제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거의 10명이 안 온대요. 그래서 약간 슬픈 눈빛도 보이면서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딸기를 마음대로 따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도 나가라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사도 났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100만 원 벌기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그 시간을 더 연장을 받아서 딸기를 정말 많이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찜찜했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실 최근에 그 딸기잼 토스트를 삼시세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기도 하고. 너무 소소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담으로 실제 이 딸기 농장 주인이 이 기사를 보고 첫 번째로 굉장히 슬프고 불안했던 거는 우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거의 영업이 망했는데 이 신문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와서 뭔가를 하고 갔다고 하네. 혹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 기사에 등장하신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실제 딸기밭 주인도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는 이 신문에 이번에 굉장히 같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욱 씨 말씀에 저 굉장히 동의하는 게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실어도 정정보도 정도면 다 면책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공영방송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정말 존폐 위기가 오거든요. 아, 끝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당파성, 편향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사를 당파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선일보조차도. 그런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은 윤리적이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비약함으로써 원하는 결론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언론 소비자가 감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정정보도라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지 이 과정을 계속 무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관례화되고 아예 관습이고 그들이 부르는 관행이 사실은 이렇게 절차의 생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기사는 정말로 문제 많은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유 교수님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19 사태를 일부러 좀 엮어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라고밖에 좀 볼 수 없는 정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뭐 정황은 있지만 정확하게 뭐 말할 수도 없고 몰아세울 수도 없는 건데 약간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레이밍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나는 이렇게 가공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오보면 사과해야 되는데 그 언론은 사과를 잘 안 하죠.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정경본부장 하고 이제 그 명칭과 관련돼서 동선 공개됐는데 마트 이름 잘못 써서 바로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후속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보 자체를 뭔가 그 퍼날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과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행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보 소비자들이 좀 깨어 있어서 항의할 것 하고 그다음에 이게 바르지 않다면 정확하게 짚을 줄도 아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그 오늘자가 네, 네. 3월 11일자. 수요일자죠. 예, 11일자에 뭐 정정한다는 안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짐작컨대 이게 지면에 안 나오고 인터넷판에만 나온 기사였으면 그런 안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삭제하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사람 때려놓고 뺨 때려놓고 그 손 감춘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뺨은 이미 때렸어요. 정정보도 정정 안내를 한다고 해서 결코 없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 기사의 말미에 보면요. 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직접 인용되어 있죠. 뭐 모두가 혹사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교육이 급한 건 아니지 않냐. 누군가 자리를 메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직접 인용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연히 그런 신뢰는 하죠.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아무도 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직접 인용을 했을 리는 없다.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겠는가? 근데 실제로 이거는 없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인용이 나왔다니까 저는 거짓말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도 이런 말 하지 않은 겁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직접 인용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독자들도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면에 의료진의 사투 기사와 이 기사가 같이 나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 때 의료진의 사투 기사를 읽고 이 기사를 읽었는데 말미에 모두가 혹사당하는 이 상황에 딸기 체험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다면 당연히 노조에 대한 독자나 시청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 기본적으로 적어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를 쓰는 것도 정말 문제지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남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구조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을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메르스 사태 때 조선일보가 그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던 2015년 7월 28일, 29일 양일간 특별 기획 기사를 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으려는 노력으로 좀 보여지는데 감염병 대응 시스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사였거든요. 역학조사관의 전문성과 전염병 상시 대응 체제의 필요성, 또 감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싣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참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지 이런 사실 확인도 안 된 기사를 쓰면서 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짚으려는 또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문들 검색해봐도 다 종식기 있나요? 근처 다가오면 방역 체계를 짚는 기사가 쏟아지긴 쏟아졌습니다. 이 메르스 당시인 2015년 5월 20일부터 그해 말까지 10대 신문에서 방역 체계 얼마나 다뤘나 살펴보니까 지면만 기준으로 380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6년 다음 해에는 130건, 다음 해에는 91건, 다음 해는 34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역 체계 기사를 특별 기획으로 다뤘지만 이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알기도 전에 지난해 2018년 같은 경우 34건이면 10대 신문 기준으로 한 매체당 한 번 쓸까 말까 한 정도도 안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 언론의 자발적인 기억 상실 뭐 이렇게 그냥 네임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제 뭐 특히나 또 그 코로나가 안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또 이제 많은 이런 기사들이 또 양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총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또 공약이 나올 것이고 저처럼 전공하는 사람 말고라도 사실 이 보건위기와 관련해서 공약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오면 언론이 한마디로 여의도가 아픈 기사라고 하더라도 마치 빚쟁이처럼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언론이 개선된 것은 팩트 체크가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좀 안정이 되고 나면 그 공약에 대해서 약속과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지적을 좀 해서 그때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빚쟁이처럼 좀 하는 이게 사실 국회의원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저는 언론도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이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심 저널리즘 어떻습니까? 예? 추심 저널리즘. 제가 이름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려워요. 예, 끝나고 따로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심 저널리즘. 추심 저널리즘. 추심 저널리즘. 항상 되는 건 아니네. 기우제 저널리즘 성공하셨어요 그때. 추심. 어떻게 보셨어요? 예, 두 분은. 글쎄 저는 지금 2020년 1월 31일자 이제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다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력 증원을 요구하지만 국회 예산 문턱을 넘기기 어렵다. 결국은 국회에서 도와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게 현실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긴 해야 하는데 문제적인 건 뭐냐면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중립적인 되는 이상 재미없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일종의 승인의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계속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향성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윤리적으로 온당하고 꼭 해야 할 일을 다루는 책임성 있는 기사는 생각보다 양쪽에서 다 긍정하다 보니까 하나의 핫 이슈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은
뉴스 가치에 정말 의미 있는 가치로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어떤 점에서 수용자 결집을 위해서 굉장히 정파적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파성보다는 의미 있는 중립성을 갖게 되니까 점점 누락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인력 충원되지 않느냐라고 부정 편향성 기사를 쓰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진짜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긍정 편향적인 그 기사를 쓰기에는 재미없다라고 여기는 언론의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던가 습관이 여지없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론은 결국 이 대중들이 보아야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을 때 그런 기사를 쓰면은 대중들은 안 볼 거잖아요. 한편으로 저는 이 국회의 부동의 부작동의 문제라는 걸 확장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가 부작동함으로써 어떤 것들이 누락되고 있는가. 만약에 정말 부정 편향이 기사로서의 보도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런 프레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기자들이 그리고 어떤 언론사들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면 충분히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비를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부정 편향적 기사들이 많은데 굳이 거기다 못하러 애를 써? 이런 부분은 미룬다는 거죠. 이 미룬다는 것 자체가 언론은 원래 관심 없는 부분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언론의 순기능인데 역기능으로만 계속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언론의 부작동의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심만 쫓게 되면 결국에는 선정성, 자극성으로 갈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대중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 혹은 재미없어 하는 분야에 대한 재미를 끌어내는 게 언론의 실력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난이라는 게 결국에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재난이 재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그것을 이제 언론이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특히 공공의료 시스템 문제는 사실 매번 감염병이 크게 확산됐을 때마다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 대선 공약들을 살펴봐도 2017년 19대 대선 때 세 후보 모두가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세우겠다라고 세 후보가 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에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으나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3개 권역 35병상으로 계획이 축소됐고 그 3개 권역 중에서도 지금 그나마 좀 되고 있는 게 호남 한내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진도 안 되고 있다. 말씀하셨듯이 해외 입국자 대비 검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1인당 10만 5천 명을 검역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 경향일보 기사인데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력 증원을 요구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야당의 공무원 증원 반대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제 국회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또 언론이잖아요. 그럼 언론이 이 문제를 계속 사실 환기를 시키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내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좀 계기를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히 듭니다. 네. 보건위기가 생기면 전부 다들 궁금해하는 게 WHO나 CDC나 관련 기관의 매뉴얼이 없느냐고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꼼꼼히 살펴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컨텐츠로 뭐라고 써 있냐면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요한 얘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 해야 될 것이냐. 요즘에는 각 언론사마다 의료인 출신도 있고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아젠다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역할 때문에 저희가 뭔가 그 영향력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기에 접어들면 반드시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비철 기자는 기자잖아요. 예. 뭐 대기자도 있고 전문 기자도 있고 각자 그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쭉 보도가 많이 나오다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자들 개인들의 문제도 좀 돌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 전문 기자가 2분 계시고 MBC나 SBS 그리고 각 신문사에도 최근에는 이런 의료 관련돼서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전문의가 들어와서 기자 활동을 하시는 거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자들은 1년 안으로 출입처가 바뀝니다. 사스 때 취재했던 기자가 계속 경험도 쌓고 보도를 하다가 메르스를 하고 또 메르스 하다가 코로나를 하고 이렇게 하는 흐름이 아니라 각자 있던 위치에서 계속 취재를 주어진 걸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터진 것들에는 집중을 하는데 내가 이제 구조적인 것들 재미없어도 짚어야 되는 시즌이 오면 또 나는 이거를 물고 있기에는 내 전문 분야도 아닌데다가 이제 나도 또 다른 분야를 취재해야겠지 하고 이제 관심을 돌려버리는 게 결국에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언론의 냄비 근성 또 선정성을 쫓아서 몰려다니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지난 2월 그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교인들의 정보 공개에 비협조적이었던 신천지와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지난 3월 2일이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에도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비평에 앞서서 당시 영상 먼저 좀 보시죠. 네, 국민의힘 조국 임박 기자입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 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정말 말세의 진조이시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그건 지금 시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MBC 이재욱 기자입니다. 그 총회장님께서 방금 그 기자회견 중에 우리의 잘못된 것도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지 그 총회장님이 일찍이 얼른 나서셔서 그런 신도들에게 정부에 협조할 것을 좀 먼저 말씀을 좀 해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기자회견을 여시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너무나 이거 맞는데 걱정하다가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CBS의 김태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이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마귀가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에 총회장님이 자가격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진단검사를 하셨다고 밝혔는데 언제 어디에서 진단검사를 하셨고 그 결과는 언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날 이곳에 오셨는지 그동안 이곳에서 계속해서 계셨었는지 네, 이것으로 총회장님 기자를 마치고요.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런 거 조용하고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됩니다. 총회장님 지원 받으세요. 지원 받으세요. 자, 조국장 들어가셔서. 예, 기자회견 당시 이만희 총회장이 방금 들으신 그 세 가지 질문을 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 그 되게 언론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관심의 인물이었던 것도 맞고. 근데 국민들이 바랬던 질문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보건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분명한 약속을 사실 받고 싶었겠죠. 근데 기자들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첫 질문이 본인은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느냐, 코로나19도 마귀가 한 일이라고 정말 생각하느냐. 저는 이거 그냥 망신주기용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CBS와 국민일보가 뭐 신천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본래 생각이나 관계와도 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이게 언론으로서 정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세월호 참사 때 쏟아졌던 그 망언들 있죠. 특히 이제 목사들이 얘기했던 그것의 진위를 하나하나씩 다 물었어야 하죠. 예, 좀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저기까지 쫓아가서 망신주기용 질문을 던진 그 기자들의 모습이 사실 너무 한심스러웠고 그 신라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사실 최근에 들은 말인데. 뭐죠? 예, 너무 신라면 망한다. 아, 신라면. 예. 그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 신나 보이는 언론 몇 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정부 비판에 신난 언론이 있고 신천지 비판에 신난 언론이 있는데 저는 국민일보가 대표적으로 그런 언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른 기사지만 3월 9일자 신천지 퍽 때리니 지지율 탁 올랐다. 이재명, 이낙연 부각. 사실 저는 이 기사 보고는 할 말을 잃었거든요. 그 박종철 열사, 그러니까
경찰의 물고문으로 돌아가신 박돌철 열사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당시 치안본부장의 말을 패러디한 건데 이 기사 보고 그 열사 유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를 몰아내겠다. 신천지에 대한 전 국민의 그 어떤 분노나 비판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밖에 사실은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그냥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악마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의 수준이 보여주는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만희 총회장이 연출한 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퍼포먼스입니다. 기자회견 아니에요. 이 자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거 읽고 나서 뭐 절 2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퍼포먼스인데 그렇다면 이성적 집단인 기자들은 이 퍼포먼스를 깨고 진실과 사실을 얻었어야죠. 그런데 이 퍼포먼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계속 누린 거는 방역의 문제를 종교의 문제로 계속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물고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영생불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건 이게 국민의 관심사라는 걸 묻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신교 이익단체로서 언론인 국민일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인지 만약에 여기에 국민일보 기자로 갔다면 이 일보라는 것, 언론사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1번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이익단체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자로서의 어떤 그 자격을 저는 좀 박탈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겨우 질문 3개 했어요.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 3분의 1이 이런 정도의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만희 총회장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놓은 스테이지 안에서 오히려 그 스테이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면 언론은 권력 감시라던가 내지는 진실을 추구하고 탐사해야 하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중계하는 것밖에 역할을 못한다면 대개의 평범한 시민들이 가서 그냥 자신의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이 분노하시니까 제가 일단 그 당시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그 취재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당시에 왜 그 정도의 질문밖에 안 나오고 끝났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인물, 뭐 화제 인물 기자회견이 되면 특정 신문이나 아니면 특정 언론이나 특정 기자가 질문을 독점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를 좀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모여서 질문 순서도 정하고 좀 내용도 정하는 과정이 보통은 있거든요. 이날은 어수선한 상황 속에 그게 다 삭제되면서 그냥 사회자가 손들면 지목해서 답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미리 준비해온 언론사들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그 상황에서 질문을 했는데 문제는 취재 기자들도 특정 매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질문과 답이 오가면서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총회장에게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기자들도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질문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돌아서서 가는 이만희 총회장을 다시 끌어올 만한 질문 자체를 던지지 못한 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심지어 영상을 보시면은 그 사회자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질문을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이거 신천지 사입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자회견 아닙니다라고 신천지 측 사회자가 오히려 기자들을 혼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형국이 준비를 못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납득이 못 가는 게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그때 당시 이제 후보자 시절에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 똑같은 전 답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도 그 전날부터 내일 할 거다 내일 할 거다 굉장히 뉴스에도 이미 보도가 됐었고 불시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왜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준비된 질문을 갖고 있었던 다른 어떻게 보자면 소로하고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낮은 질문의 순서를 뺏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일반 언론 소비자로서는 그렇게 납득이 가능한 대답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저는 방역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조금 짜증도 나고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인터뷰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기자분들 제일 잘하는 게
답을 정하고 오셔서 그 답을 끌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하시면 그 자리에서 총회장이 그래도 기자회견으로 나왔으면 그 답을 좀 이끌어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뭐 하이라키가 정확한 어떤 상명하복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관련해서 그런 관계라면 그 자리에서 신천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걸 좀 끌어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1인실이든 2인실이든 들어가고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줬다면 그 이후에 방역과 관련돼서 얼마나 그 일반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때 얻을 수 있는 정보, 그 세 질문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으로 따지면 건강면, 헬스면, 사회면에 있어야 될 정보가 아니에요. 종교면에 있어야 되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 일반 정보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연구자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에서 또 주목을 한 게 있어요. 바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손목시계입니다. 기자회견 직후에 경향신문이 박근혜 시계 찬 이만희 국민께 사죄, 정부의 협조 나갈 때 엄지척이라는 기사에서 시계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함께 실었거든요. 기자회견 당일 그 포털에서 모든 매체를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제목에 이만희 시계가 포함된 기사만 무려 193건이었습니다. 예.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가 이렇게 유독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만희가 친 덫에 언론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젠다 자체를 언론이 세팅을 한 다음에 이만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고백하거나 혹은 지도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믿고 있는 교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을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젠다를 그냥 쫓아가지 못해서 거의 좀비 같은 수준으로 이만희 총재가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왜냐하면 이만희 계속 끊임없이 감염병 문제를 종교 문제로 바꾸고 있었고 종교 문제를 정치 역학 안에 두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 어떤 시기를 찾다 혹은 엄지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마치 사인, 시그널을 해석하듯이 모든 언론들이 매달려서 의미가 없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맥락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만희가 총회장이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만 보면 이게 바로 종교적인 행위예요. 말하자면 설교를 한다던가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뭐라고 제스처를 취하고 사인을 보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종교적인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이만희 총회장 자체를 지금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로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전부 다를 일종의 사인, 시그널로 보고 그걸 해석하는 데만 매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만희가 친 어떤 덫에 들어갔고 아젠다 세팅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 보여집니다. 이 후속 기사도 다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적인 부분에 매달렸다. 이게 보면은 그 6.25 참전 용사다 아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사망했을 때 어느 곳에 안장되어야 맞는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일상이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1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다시 또 마스크를 끼고 생업에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언론이 굉장히 사회적 낭비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리가 없다면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봐라.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딸, 우리 동생이 무엇을 듣고 싶을지를 좀 생각을 해서 그 기사를 좀 시작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최욱 씨 이때 좀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느라고. 왜요? 네, 자꾸 입을 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아까 덫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덫에 완벽히 갇힌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대중들도 여기에 이제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그렇죠.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는 아마도 옳다는 건 아니고 신천지와 정치권과의 어떤 유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참에 이런 이제 시계 장면이 노출이 되니까 그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아닌가 그런 착시 때문에 아마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대단히 반성하겠습니다. 예. 자, 그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를 두고
기사에 다양한 해석이 또 붙기 시작을 합니다. 3월 2일자 동아일보가 중고가 49만 원 박근혜 시계 찬 이만희 떠날 때는 엄지척이라는 기사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는 중고나라에 올라온 시계와 유사해 보이며 이것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진짜 박근혜 시계가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이후 3월 3일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모두 박 전 대통령 측근의 말을 빌려서 이만희 시계의 진위 여부를 보도합니다. 3월 4일까지 동아일보가 박근혜 시계 정치 공방 비화, 로만손 우리 제품 아니야라는 기사에서 로만손 관계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요. 조선일보는 같은 날 로만손도 조달청도 신천지 이만희가 찬 것, 박근혜 시계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당시 시계 제작 담당이었던 조달청 관계자까지 인터뷰해서 이만희 시계가 박근혜 시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 시계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언론사들 입장에서. 팩트 체크의 어떤 기자 정신이 여기에 모두 다 집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까 그 딸기 농장 그때 왜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이 기사 흐름을 보고 있다면 흐뭇해하면서 보고 있겠죠. 딸기 농장은 취재해주지 않았는데 내 시계는 연속해서 며칠 동안 신문과 방송 지면을 오가면서 정치권까지 흔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게다가 철저한 팩트 체크까지. 최욱님께서 부끄러움을 표하셨는데 그만하세요. 예. 조금만 부끄러워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이게 핀조명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둠 속에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기사가 이렇게 시계에 대해서 핀조명을 때린 거예요. 거기만 보이잖아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처럼 이제 비평하는 입장에서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언론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바라보게 되죠. 조명이 떨어진 곳에. 그러는 바람에 정말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될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가 그 정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기자회견을 할 때 누군가가 줌을 해서 시계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 이후부터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기사들이 다 일로 쏠려갔습니다. 네. 다른 신천지 기사들도 다 사라지고 박근혜 시계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것도 소위 말하는 언론의 프레임 효과죠. 그 줌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만약 줌하지 않으면 안 본 건데 전 이것도 역시 노림바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언론은 왜 이렇게 그렇다면 박근혜 시계 자체가 아니라 진짜 가짜라는 또 프레임으로 바꿔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이만희 총장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에요. 박근혜라는 상징성을 활용하고 싶어 했고 그게 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전통적이고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면 신문들이 진짜자 가짜다라고 해서 가짜라면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전형적인 물타기죠. 박근혜를 왜 이용하고 있느냐? 이미 박근혜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 영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뭐 기독교 집회라던가 혹은 굉장히 극우 집회를 보면 기독교 종교적인 것과 박근혜라는 이름이 결합되어서 굉장히 융합된 모습을 이미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그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차라리 괄호에 넣어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를 정통적으로 짚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진짜 가짜란 다른 식의 프레임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언론이 제대로 주목해야 될 땐 주목하지 않고 엉뚱한 가십석 기사 굉장히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형국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에 그 두 차례 그 기자들의 망원 렌즈 활용에 대해서 참 실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산 진천 그 격리시설 됐을 때 그 망원 렌즈를 과도하게 해서 도찰 수준에서 그분들이 죄인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무리하게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막 도면을 그려서 방송을 하질 않나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또 그 시계에서 망원렌즈 과도하게 하는 거 보고 조금 정말 개선의 여지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부 소비자들의 어떤 시각에는 참 맞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을 비교적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계 관련해서는 뭐 경향을 비롯해가지고 그 신천지 혹은 이만희 개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연계시키려는 그 커넥션을 밝혀내려는 기사가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러는 바람에 또 반대쪽에서는 그 커넥션을 부인하려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저는 양쪽 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똑같은 수준에서 비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최근 20년 동안 감염병 위기 몇 년 주기로 반복이 돼 왔죠. 먼저 2003년에 신종 감염병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2020년 네 번째 신종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주목할 만한 영상을 저희 제이가 하나 찾았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우리 사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의제를 누가 설정하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정부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국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언론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국민 같기도 한데 누가 그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현되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TV에 나오냐 안 나오냐, 신문에 나오냐 안 나오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이 중심이 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일이 현장 구석구석에서 알뜰히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야말로 사기를 꺾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돌아가 보면 어려운 일이 많고 또 불편한 일이 많고 막혀 있는 벽은 그냥 막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뒤에 보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절대로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약속할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이후에 2004년 2월에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예.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굉장히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죠. 이게 외국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에 큰 힘이 또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회 정부의 대응은 갈수록 달라지고 진보하고 있는데 언론은 왜 이렇게 여전히 후진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짚어본다면요. 예.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신종 감염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5년 주기설도 있고 그보다 더 빈번하게 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알지만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물론 KBS도 이충원 기자, 박광식 기자 있고 의료진 출신들 기자가 있어서 전문성이 많이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 언론사에는 이제 복지 전문 기자, 보건복지 전문 기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이런 보건위기가 닥쳤을 때는 조금 기사를 리드하고 그다음에 데스킹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문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위기가 터지면 약속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아까 이제 추심 저널리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적 저널리즘이라고 하고 중계방송 저널리즘, 경마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행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보다는 눈에 띄는 기사들 위주로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강유정 교수님. 글쎄요, 저는 그 저널리즘의 기본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말 있잖아요. 뉴스 없이 살면 우산 들고 가야 될 때 우산 안 들고 가서 하루 쫄딱 젖는다면 일상에 큰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병에 관련된 보도 역시도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점점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나면 오히려 언론 소비자들은 준비가 되어야 있는데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위협하고 공포에 몰고 가고 일상생활을 더 못하도록 만드는 기사나 뉴스들이 더 많아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질병의 속도를 언론이 따라잡는 것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속도전과 그 단독 보도 경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따라갈 것들을 좀 놓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저널리즘에 기대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되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또 말하지만 그냥 원칙에 좀 충실한 보도들이 이런 사태,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본 영상이 어쩌면 그 재난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오래도록 가지고 가야 할 하나의 좋은 선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라는 기관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고 그 기관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성과를 가져가면 사실 재난은 재난에서 끝이지 않을 것인데 과연 지금의 언론이 어떠한 성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지금 뭐 바라는 게 있다면 가급적 그 현장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되게 뻔한 말인 것 같아도 이러한 재난 상황일수록 혹은 이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더 분명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비판했던 그 국민일보 기사 있죠. 그 간호사들이 이제 코로나19 무서워서 사표냈다 집단적으로. 저는 간호사들이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으면은 그 기자가 그런 기사 쓸 수 있을까? 저는 기자들이 악마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 느낀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급적 현장 가까이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거를 계속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현장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비평하는 그 정치인들의 말을 퍼나르지 말고 가서 보고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가급적 정말 가급적 최대한 많은 마이크와 많은 카메라를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신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들의 어떤 분명한 어떤 답도 있겠지만 주저하는 모습도 사실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걸 그 전문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함부로 공포감 갖지도 않지만 또 함부로 방심하지도 않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에게 마이크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되는 이 재난 보도만큼은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그간의 방송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자고 사실 당부를 많이 해왔죠. 재난 극복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의 발목 잡는 기사는 쓰지 말 것, 그리고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기사는 쓰지 말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보도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유현재 교수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아까 이제 기본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준칙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조금 다른 사안이 벌어졌을 때 기자들끼리 언론인들끼리 이렇게 보도하자라고 한 약속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염병 보도 준칙, 재난 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든 기자가 참여한 건 아닙니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도 위원회 때 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그 제정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방금 최홍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안도 다 중요하지만 건강,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은 조금 다르게 보도를 하자. 그래서 보도 관행이라든가 아니면 써야 되는 단어, 그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약속을 지키고 보도를 하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싸우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군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뭔가 정파적인 차이점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주장하고 싶은 바도 다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끼리 싸우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자. 왜? 전쟁이 터지면 일반인들은 일상을 꿈꾸고 윗사람들은 승리를 꿈꾼대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 약속하에 그 두 가지를 지켜서 약속을 한 거라면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이제 이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 났는데 그 헤드라인을 좀 잘 만들어 주셨는데 방역은 정부의 몫이지만 심리적 방역과 사회적 백신은 언론의 몫이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아주셨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사들을 좀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유현재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